네, 오늘 도움 말씀 위해 건양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 오준석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주제가 이제 소아당뇨병으로 불리는 제1형 당뇨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소아당뇨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이게 명칭이 좀 잘못된 거라고 들었습니다. 제1형 당뇨 어떤 당뇨일까요? 우선 당뇨는 인슐린이 잘 작동을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혈당을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분해한 그 포도당이라고 하는 영양분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인슐린입니다. 그런데 이 인슐린이 잘 작동을 못한다라고 했을 때 흔히 알고 있는 2형 당뇨, 성인 당뇨는 네. 인슐린은 충분히 나오긴 하지만 거기에 우리 몸이 무뎌져서 어려운 말로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네. 혈당이 세포 안으로 잘 못 들어가는 상황을 말하는 거고요. 하지만 1형 당뇨, 소아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아당뇨라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1형 당뇨는 이 인슐린 자체가 절대적인 부족 때문에 생기는 당뇨를 말합니다. 우리가 생필품이 필요해서 택배를 주문을 한다라고 상황을 상상해 보면 네. 복도에는 택배 상자가 도착해 있죠. 네. 그런데 우리가 그 물건을 사용을 하려면 결국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현관문을 열 때 열쇠가 필요한데 네. 그 열쇠 역할을 하는 것이 인슐린이라는 거예요. 그 인슐린이 잘 안 나오면 네.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잘 만들어내지 못하면 인슐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음식물을 먹더라도 복도에 택배 상자는 있는데 계속 쌓였으니까. 계속 쌓여 있는 거고 네. 집 안으로 못 들어오는 거죠. 혈관이 복도 역할을 하는 거라서 혈관에 혈당이 쌓이게 되고 그래서 혈당이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세포는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먹지만 생각보다 살이 찌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혈관에 혈당이 이렇게 쌓이다 보면 결국은 소변으로 흘러 넘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소변에 당이 검출되면 안 되는 건데 소변에서 당이 검출되고 그래서 소변 양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탈수가 되고 또 본능적으로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그래서 다음, 다뇨, 다식 그렇지만 살이 찌진 않고 오히려 체중 감량 이런 것들이 당뇨의 특징적인 증상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당뇨에 대해서 정말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의 주제가 이제 소아당뇨라고 불리지만 제대로 된 명칭은 아니고 제1형 당뇨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1형과 2형 좀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까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1형 당뇨병은 발생 이유는 사실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왜 인슐린의 분비가 감소했는지는 잘 밝혀지지는 않았고 뭐 바이러스 감염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해서 내 몸의 면역 체계가 나를 공격해서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어쨌든 인슐린 분비량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는 상황을 1형 당뇨라고 하고요. 아까 그럼 말씀해 주셨다시피 열쇠가 없는 경우인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열쇠를 밖에서 줘야 하는 상태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인슐린을 공급하는 것이 말하자면 유일한 치료 방법인 거죠. 2형 당뇨는 반면 인슐린이 부족하지는 않는데 네. 인슐린은 충분히 있는데 인슐린에 무뎌진 겁니다. 인슐린의 효과가 떨어진 겁니다. 어렵게 표현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것은 원인이 어느 정도는 밝혀져 있습니다. 비만하고 운동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는 식습관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어서요. 적절한 체중 관리, 식단 관리,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경구 약제도 나와 있어서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죠. 상대적으로 이제 중년 이후에 네.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성인 당뇨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고 네. 그건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1형 네. 당뇨, 2형 당뇨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1형 당뇨, 2형 당뇨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사실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워낙 흔하게 가지고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당뇨하면 어느 정도 지식은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워낙 흔하다 보니까 이 정보에 대한 오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 외래 보시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 가장 많이 오해를 하시는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우선 좀 안타까운 일인 게 이제 응급실로 실려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뭔가 아이를 응급처치를 하고 진단을 해서 결국 우리 친구는 1형 당뇨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 네. 부모님들이 보통 펑펑 우십니다. 1형 당뇨라고요? 네. 평생 인슐린 맞아야 된다고 하는데 네. 당뇨라고 하면 무시무시한 합병증이 생긴다는데 우리 애기가 그럼 그러한 무시무시한 합병증이 앞으로 생길 건가요? 라고 네.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 굉장히 펑펑 우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렇지만 그게 꼭 맞는 말은 아닐 수도 있는 것이 물론 네. 인슐린을 현재까지는 평생 맞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네. 잘 관리를 하면 그러한 합병증 안 생기고 잘 관리하면서 네. 정상적인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슐린을 맞아야 되는 건 맞지만 너무 그렇게 공포스럽게 또는 절망스럽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라고 안심시켜 드리는 데 좀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평생 동안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일상생활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가장 많이 걱정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1형 당뇨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일상적으로 너무나 잘 살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본인이 1형 당뇨를 앓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혈당 체크를 자주 하고 또 매 끼니 때마다 인슐린을 맞으면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밝힌 여러 유명인들이 있는데 특히 아래 사진은 영국의 전 총리였었던 테레사 메이 총리인데요. 네. 이렇게 1형 당뇨를 앓고 있지만 한 나라의 수장으로서 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 테레사 메이 총리의 왼쪽 팔뚝에 보시면 하얗게 조그만 동전 패치 같은 거를 붙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뒤에 또 언급할 수 있겠지만 연속 혈당 측정기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당당하게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러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1형 당뇨로 진단되었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거나 공포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너무 크게 공포스럽게만 생각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당뇨하면 무서운 게 합병증이잖아요. 당뇨의 합병증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우리가 당뇨라고 하면 의뢰 혈당이 높아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혈당이 네. 높은 것에만 집중하기 마련인데요. 네. 의외로 저혈당이 오히려 더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혈당과 관련된 합병증이 더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다뤄서 설명을 드리고 주의 깊게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당뇨병성 케톤 산혈증이라고 하는 합병증도 급성기 합병증으로서 특히 소아에서 1형 당뇨에서 잘 봐야 하는 합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고혈당이 오래되면 네. 혈관이 공격받고 혈관이 망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몸에서 비교적 큰 사이즈의 혈관이 있고 또 아주 작은 미세 혈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혈관 합병증과 미세혈관 합병증으로 또 나뉘어서 볼 수 있습니다. 미세혈관 합병증으로는 실명하게 되는 당뇨병성 망막병증, 또 신경병증, 네. 또 콩팥병증 이런 것들이 미세혈관 합병증에 해당하고요. 대혈관 합병증으로는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 이런 네. 것들이 대표적인 당뇨와 관련된 대혈관 합병증에 해당하겠습니다. 네, 듣던 대로 진짜 합병증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진짜 궁금해하실 당뇨병의 합병증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고혈당보다는 저혈당이 더 위험하다고 하셨어요. 이게 왜일까요? 혈당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세포가 사용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저혈당이라고 하는 건 세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부족하다라는 뜻이겠죠. 네. 그런데 특히 뇌세포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365일 계속 일을 하고 있고 에너지가 계속 필요한데 저혈당이 되면 결국 뇌에 에너지가 부족해진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가 심해지면 의식소실할 수도 있고요.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 그로 인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죠. 뭐 교통사고가 네. 난다거나 그렇죠. 높은 데서 떨어진다거나. 네. 그래서 저혈당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혈당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를 하려면 저혈당의 기준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혈당이 70mg/dL 이하이거나 또는 혈당을 체크할 수 없더라도 어떤 특정한 증상들이 나타나면 저혈당이라고 인지하고 곧바로 지체 없이 대처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혈당일 때 나타날 수 있는 특징적인 증상들을 잘 봐야 되는데 비유하자면 네. 예를 들면 롤러코스터를 타고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지기 직전에 그 약간 초조하고 네. 얼굴 창백해지고 네. 손에 식은땀 나고 손도 좀 떨리고 네. 약간 구역감이 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딱 그 증상이 저혈당일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네. 식은땀, 창백해짐, 손발 떨림, 구역감. 이게 말하자면 알람 사인인 거고요. 여기에서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으면 결국 뇌세포가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고 뇌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의식소실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의식소실로 가기 전에 바로 대처를 해야 하는데 그 대처 방법이 결국은 탄수화물을 급하게 먹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대략 20g 정도를 먹어야 한다고 하고 보통 과일 주스 한 200cc 정도 내외 한 병 다 먹어야 하고요. 네. 가능하면 액체 상태로 섭취를 해야 빨리 흡수가 되고 빨리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분 뒤에 혈당이 100 이상으로 안전히 잘 올라갔는가, 충분히 올라갔는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면 반복해 줘야 되는 것까지 강조해서 설명드립니다. 네, 이렇게 당뇨병의 합병증, 저혈당에 대해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던 이제 혈액이 산성화가 되는 그런 합병증이죠. 케톤 산혈증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세포가 대체 에너지를 찾느라고 지방을 깨뜨려서 케톤을 만들어서 에너지로 이제 사용하는데 그 과정에서 지방산이라고 하는 산성 물질이 같이 생겨서 발생하는 상태인 거죠. 당뇨병성 케톤 산혈증. 이 당뇨병성 케톤 산혈증의 무서운 점 중에 하나는 특징적인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몸살 걸린 것처럼 그냥 몸이 많이 힘들고 아프고 아이가 끙끙 앓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면역력이 생긴다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회복이 되었더라도 또 이후에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으면 또 반복할 수 있다는 점도 당뇨병성 케톤 산혈증이 무서운 주의 깊게 잘 봐야 되는 이유가 되겠죠. 최근에 이제 제가 봤었던 환자의 혈액 검사 결과입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케톤이라고 하는 물질을 우리가 만들어서 에너지로 대체 에너지로 사용해야 되는데 정상 범위가 28에서 120까지가 정상 범위인데 케톤 수치가 6066까지 올라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6066이요? 네, 120까지가 정상인데 네. 6000에 육박하는 거죠. 이거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요? 네, 이렇게까지 케톤이 막 만들어지는 거고 네. 그것과 동반해서 산혈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 밑에 표에 보시면 네. pH라고 하는 게 네. 산도를 나타내는 지표이고요. 네. 7.35에서 7.4 정도가 정상인데 네. 7.29까지 떨어져 있는 거고요. 또 HCO3라고 하는 수치도 산증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네. 24부터가 정상인데 9까지도 떨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굉장히 심한 산증과 심한 케톤 혈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네, 좀 증상이 있을 때 아무래도 빨리 내원을 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급성기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 당뇨가 좀 만성적으로 이어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혈관 관련된 합병증은 만성기 합병증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당뇨에 걸렸다고 해서 뭐 몇 개월 만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관리가 잘 안 된 상태로 네. 십수년 이상 지속되었을 때 발생을 하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되게 무서운 그래프이기도 하고 네. 또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그래프이기도 합니다. 가로축은 당화 혈색소라고 해서 네.
평균 혈당을 나타내는 지표이고요. 네. 보통 6.5 이하가 정상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세로축은 상대적인 위험도, 즉 남들에 비해서 이러한 합병증이 생길 위험도가 몇 배이냐를 나타내는 네. 그런 그래프인데요. 당화혈색소가 10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네. 보라색 동그라미로 표현되어 있는 당뇨 망막병증, 쉽게 말해서 실명할 확률이 네. 남들에 비해서 거의 8배, 9배 정도 된다는 거고요. 그것이 당화혈색소가 1, 2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혈당이 오래되었을 때 이런 무시무시한 합병증이 생길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는 점은 무서운 그래프이기도 하지만 네. 또 반대로 당화혈색소가 6 내지는 7 정도로만 관리를 한다고 해도 상대적인 위험도가 1입니다. 즉 네. 남들에 비해서 이러한 합병증이 생길 확률이 더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시사하는 바는 당뇨가 있을 때 혈당 관리를 잘 안 하면 이렇게 무시무시한 합병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지만 네. 혈당 관리를 잘 하면 이런 무시무시한 합병증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이기도 한 겁니다. 네.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무시무시한 합병증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에 이제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혈당 조절 목표를 좀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교수님? 우선 저혈당이 항상 중요하니까 네. 저혈당 기준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혈당 70 이하를 저혈당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목표 혈당은 공복일 때에는 식전 80에서 130 목표로 하고요. 식후에도 180 정도까지 그 이상 올라가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잘 때 밤에는 나도 자고 있고 주변 도와줄 어른들도 같이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더 저혈당에 말하자면 취약하죠. 저혈당이 생겼을 때 네. 도움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낮보다는 조금 더 한 10% 정도 혈당을 높게 유지한다라는 개념으로 90에서 150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당화혈색소가 있는데요. 6.5 이상을 당뇨로 정의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보통 7 미만으로만 유지해도 그러한 합병증이 생기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당화혈색소 관리 목표는 7 미만이 되겠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제1형 당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소아에게 주로 발생하는 1형 당뇨병은 유전적 소인을 가진 사람에게 바이러스나 스트레스 등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가해지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베타세포를 남으로 인식하고 파괴하기 시작한다. 1형 당뇨병은 유전적인 소인과 함께 환경적 요인, 면역학적 요인이 작용해 발생한다. 어머님 오늘 어떻게 오시게 되신 거죠? 아기가 한 이틀 전에 구토한 적이 있었고 또 사실 그동안 한 3, 4주 동안 아기가 물을 좀 너무 많이 마시고 또 아기 체중이 좀 주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체중이 감소했나요? 원래 아기가 한 11kg 정도 됐는데 하루 아침에 10kg가 되어 있어서 최근 들어서 아이가 많이 좀 힘들어하거나 또는 처져 보이지는 않았나요? 원래 진짜 활동을 많이 하고 맨날 놀이터도 가서 1시간, 2시간씩 놀던 애가 맨날 집에 누워 있으려고만 하고 얘가 좀 피곤한가 아니면 좀 지쳐 있나 싶은 생각은 했었어요. 인슐린 의존성인 1형 당뇨병에서 가장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은 다뇨다. 혈당이 높을수록 소변량이 많아지는데 소변량이 많아지면 우리의 몸은 수분이 부족하다고 느껴 갈증이 생기고 물을 많이 마시게 된다. 이 친구는 당뇨병성 케톤 산혈증으로 처음 진단된 1형 당뇨 친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뇨병성 케톤 산혈증 상태는 해결이 된 상태이고요. 이제 앞으로 인슐린 치료와 생활 관리를 통해서 혈당 관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잘 관리를 해 나간다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아쉽게도 지금은 일형 당뇨의 완치의 개념은 없지만 우리가 잘 관리해 나가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뇨병성 케톤산혈증은 당뇨병의 심각한 합병증으로 혈당 수치가 매우 높아지고 혈액에 케톤이라는 산이 축적되는 질환이다. 케톤산혈증을 잘 치료하지 않으면 혼수 상태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당뇨병 환자는 그 증상과 위험성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이 친구가 혈당 지금 관리 잘 하고 있죠? 관리하면서 뭐 더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네, 그래도 잘 적응해서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는데요. 그래도 이제 아직 어리다 보니까 간식을 많이 먹고 싶어 하고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혈당이 자꾸 올라서 걱정입니다. 곧 초등학교 입학할 텐데 잘 준비가 되고 계세요? 네, 안 그래도 제가 좀 있어서 집에서는 좀 잘 하고 있는데요. 좀 학교에 가다 보면은 좀 제가 관리를 좀 못하다 보니까 좀 걱정이 좀 됩니다. 운동은 뭐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딱히 운동하는 거는 없는데요. 좀 활발하다 보니까 밖에서는 아이들 만나가지고 잘 뛰어노는 거는 네, 알고 있습니다. 일형 당뇨병은 운동 부족이나 식습관 등 생활 습관과 관련된 2형 당뇨병과는 다르다. 주로 소화기에 발견되고 생활 습관 조절만으로는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학교와 가정에서의 철저한 인슐린 투약과 관리가 중요하다. 이 친구는 이제 1형 당뇨로 진단되어서 인슐린 다회요법으로 혈당 관리를 하고 있는 친구이고요. 이제 곧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인슐린 다회요법에 더불어서 적절한 운동, 그다음에 식단 관리 등도 잘 하고 있는 친구이고요. 학교에 가면 아무래도 부모님들의 관리 손길 덜 미칠 수 있는데 다행히도 현재 교육부 주관으로 모든 전국의 학교에서 보건 선생님들이 이렇게 관리를 잘 해주고 있는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아마 혈당 관리, 당뇨 관리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혈당 조절 기능이 상실된 일형 당뇨병의 경우 음식을 먹고 인슐린 주사를 맞지 않으면 고혈당 상태가 되고 활동을 하거나 에너지를 쓰면 저혈당에 빠지기 쉽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인슐린 주사를 맞으며 24시간 혈당을 관리해야 하는데 소아청소년기 일형 당뇨병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건 주변의 이해와 공감이다. 당뇨를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만성적인 합병증도 있겠지만 급성기 합병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당뇨병성 케톤 산혈증이라고 하는 합병증 상태가 있는데 이 상황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을 정도로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뇨를 적절한 시기에 잘 발견하고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소아 당뇨병인 일형 당뇨병은 치료가 가능한 질환으로 꾸준한 관리가 필수다. 혈당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합병증을 예방해야 한다. 무엇보다 환자와 가족의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일형 당뇨병. 제대로 된 교육과 관리로 이겨낼 수 있다. 네, 병원에 내원을 했을 때 선생님께서 아이가 이제 일형 당뇨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내려주시면 그 이야기를 듣는 부모님 입장에서도 정말 막막하고 또 캄캄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아기가 당뇨예요. 앞으로 인슐린 치료를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말 절망스러워 하세요. 그리고 엄두를 못 내 하시거든요.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시고요. 그런 부모님들에게 저는 꼭 이런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어느 날 우리 아기가 눈이 잘 안 보인다고 해서 안과에 갔다라고 상황을 상상해 보면요. 근시가 안 좋아져서 안경을 써야 된다라고 했을 때 안경을 열심히 쓴다고 해도 근시 자체가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또 안경을 처음 썼을 때는 되게 불편하죠. 그렇다고 안경이 불편하다고 안경을 안 쓰고
다니면 잘 안 보이는데 그런데 또 막상 안경을 오래 쓰다 보면 불편하지 않고 네. 익숙해지고 그렇죠. 일상생활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단 말이죠. 1형 당뇨로 진단되어서 혈당 관리를 하고 인슐린을 맞는 그 과정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혈당 관리를 잘 하고 인슐린을 잘 맞는다고 해서 1형 당뇨 자체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하루에 4번 인슐린 맞는 것이 처음 생각하면 불편할 수 있죠. 그렇다고 혈당 관리 잘 안 하고 인슐린 잘 안 맞으면 사고 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네. 그런데 막상 이 인슐린을 맞는 것을 오래 하다 보면 그러면 익숙해지고 일상생활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우리가 크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냥 눈이 안 좋아서 안과에 갔더니 근시가 진행돼서 안경을 쓰라고 했다 네. 정도로 좀 이해하시고 받아들이면 어떨까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제1형 당뇨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인슐린을 공급하는 과정이죠. 인슐린 주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이 공급 과정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슐린을 주는데 우리 몸에서 원래 자연스럽게 나오는 인슐린 패턴을 잘 연구해서 그것과 가장 유사하게 외부에서 공급을 해주자. 네. 이게 첫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인슐린이 식사를 할 때마다, 즉 네. 탄수화물이 공급될 때마다 폭발적으로 분비가 됐다가 또 쭉 급감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네. 또 한 가지는 자정 넘어서 또 네. 새벽까지 우리가 네. 음식물을 지속적으로 먹고 있지 않더라도 인슐린이 아예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량씩은 조금씩 계속 분비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패턴을 똑같이 우리가 외부에서 공급을 해주자가 네. 의도였던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인슐린은 한 종류인데 그 똑같은 인슐린을 하나는 천천히 분비되게 만들고 제형 자체를 네. 또 한 가지는 빠르게 치고 빠질 수 있도록 제형을 만든 겁니다. 인슐린 자체는 똑같은 인슐린이지만 네. 하나는 지속형 인슐린이라고 표현하고 네. 또는 기저 인슐린, 뭐 영어로 베이설 인슐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네. 또 속효성 인슐린은 식사 때마다 혈당이 확 올라가고 그에 맞춰서 인슐린도 폭발적인 분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식사 때마다 맞는다라고 해서 식사 인슐린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지속형 타입과 속효성 타입으로 같이 투약하는 것을 하루에 여러 번 투약을 한다고 해서 인슐린 다회요법 MDI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인슐린을 주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제 소아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먹는 양이라든지 아니면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께서 다 체크를 해주시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주사하는 양도 달라지고 시간도 달라지고 할 텐데 이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혈당을 꾸준히 관리하고 기록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가요, 선생님? 적절하게 혈당을 조절한다는 것은 적절하게 인슐린을 준다는 거고요. 네. 적절한 인슐린 양을 주려면 혈당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적절하게 인슐린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당 수첩을 잘 기록을 하는 것. 혈당이 얼마가 나왔고 그래서 인슐린을 얼마를 줬더니 혈당이 어떻게 변했다라는 것을 잘 기록을 해놔야 그 패턴을 우리가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우리 엄마들이 오. 제가 관리하고 있는 친구의 부모님께서 이렇게 꼼꼼히 혈당을 체크해 주시고 여기 잘 보시면 네. 그때 어떤 식사는 어떤 것을 했고 양은 얼마나 양은 되고. 얼마가 됐고 또 활동은 뭐 어린이집에서 뭐 소풍이 있어서 활동량이 좀 더 많았다라든지 네. 그런 것까지 좀 디테일하게 꼼꼼히 잘 적어주셨거든요. 네. 이렇게 수첩을 적어서 인슐린을 주고 그때 혈당이 어땠는지를 기록을 해둔 다음에 이 기록을 외래에 오셔서 저한테 보여주시면 제가 그걸 같이 검토를 해서 네. 아 이럴 때는 이렇게 조절하는 게 더 좋겠군요. 아 이러한 부분에 이렇게 조절하신 건 참 잘하셨습니다.
라고 제가 피드백을 드리게 되죠. 네. 네, 부모님이 함께 하는 경우는 매 시간 이렇게 체크를 해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부착을 하고 또 검사를 해볼 수 있는 기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걸까요? 되게 조그매서 약간 동전같이 조그만 패치 같은 거를 네. 팔뚝이나 배에다 부착을 해두면 뭐 1분 간격으로 네. 내지는 뭐 5분 간격으로 혈당을 자동으로 체크해서 네. 포워딩 기능, 즉 멀리 떨어져 있는 직장에 있는 엄마 핸드폰으로 우리 아이의 혈당이 자동으로 전송이 되는, 그래서 나는 지금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에서 지금 있는 우리 아이의 혈당이 어떤지를 모니터링을 하고 네. 만약에 저혈당이 될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면 어린이집 선생님께 전화를 드려서 지금 우리 친구 컨디션이 어떤지도 좀 묻고 혈당이 좀 내려가는 것 같으니 이런 간식을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전화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혈당 수치에 따라서 그럼 이제 인슐린을 공급하는 양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지속형 아니면 속효성 이렇게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이기는 한데요. 혈당 수첩을 보고 인슐린 투약 용량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속형 인슐린은 아침 식전 혈당 또는 새벽 혈당을 보고 조절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아침 식전이나 새벽 혈당이 너무 낮았다면 지속형 인슐린을 좀 낮춰야 하고요. 아침 식전이나 새벽 혈당이 너무 높았다면 지속형 인슐린을 증량해야 합니다. 반면 속효성 인슐린은 식사 양과 관계가 있는 것이라서 좀 더 많이 먹을 거면 속효성 인슐린도 좀 더 많이 투약하고 적게 먹을 거면 좀 더 감량해서 투약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정이 있어서 예를 들면 아침을 안 먹고 스킵하겠다라고 하면 아침에 맞을 속효성 인슐린도 같이 스킵하게 되는 겁니다. 인슐린을 좀 더 많이 맞을까 적게 맞을까 긴가민가 할 때는 차라리 적게 맞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자기 전에 저혈당이 만약에 걱정이 된다면 과일 주스를 먹는 것이 아니라 우유를 한 병 정도 먹고 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혈당 수치에 따른 인슐린 공급 방법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당뇨에서 중요한 게 아무래도 식단 관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에 이 칼로리가 어느 정도인지, 혈당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면서 먹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식단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속효성 인슐린은 식사 양과 관계가 있습니다. 많이 먹을 거면 속효성 인슐린도 많이 주고 조금 먹을 거면 속효성 인슐린도 조금 투약을 해야겠죠. 이때 많이 또는 적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칼로리라든지 부피가 아닙니다. 탄수화물의 양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식단 교환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탄수화물 한 단위를 표시한 그런 표입니다. 이 표가 시사하는 바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등가 교환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어제는 밥을 먹었고 오늘은 왠지 식빵을 먹고 싶다 이럴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에는 밥 3분의 1공기가 식빵 한 장과 등가 교환이 되는구나. 어제 밥 3분의 1공기를 먹고 인슐린을 투약했었다면 오늘 똑같이 식빵 한 장을 먹을 거라면 어제와 똑같은 양을 투약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등가 교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이고요. 네. 그리고 이걸 또 계산해보는 방법도 있잖아요. 단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요만큼을 한 단위라고 약속을 해놓고 이만큼이 탄수화물 몇 단위입니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서로 다른 두 음식물의 탄수화물의 양을 우리가 좀 더 쉽게 비교할 수 있을 겁니다. 앞서 보여드렸었던 요 그래프에서 이게 사실은 한 단위를 나타내는 그림이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할 때도 있고 편의점이나 아니면 마트에서 공산품을 사서 먹을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 공산품에 얼마큼 들어있는지 우리가 바로 계량, 계측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기는 꽤나 디테일하게 공산품 또는 우리가 외식할 때 그냥 기성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들에 대한
영양 성분, 특히 탄수화물의 양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꼭 소개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몸 컨디션에 따라서도 좀 특수하게 좀 인슐린을 다르게 공급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아플 때라든지 아니면 체력을 정말 많이 소모했을 때 이럴 때는 혈당 관리를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은 사실 인슐린 말고도 또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코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도 있는데요. 이 코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혈당을 올리는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코티솔은 어떨 때 분비가 되냐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말하는 스트레스는요, 감정적인 스트레스, 또 육체적인 스트레스, 또 실제로 뭔가 감염, 질병이 있어서 받는 스트레스 모두 포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뇨인 친구들이 뭔가 심리적으로 막 고민이 많아서 갈등이 많아서 우리가 흔히 나 스트레스 받아라고 했을 때에도 네. 그 친구 몸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코티솔 분비량이 증가하게 되고 네. 혈당이 올라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아플 때 코티솔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아픈 것 때문에 혈당이 좀 평상시보다 높게 유지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아이들에 따라서는 아프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일절 안 먹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플 때 일괄 인슐린을 늘려라 또는 일괄 인슐린을 줄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아플 때는 인슐린을 올리는 요인도 있고 잘 안 먹게 돼서 혈당이 낮아지는 요인도 있기 때문에 평상시보다도 좀 더 자주 혈당을 체크하고 그에 맞게 더 잘 세밀하게 조절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네. 운동하고 나서는 어쨌든 혈당이 갑자기 일시적으로 더 낮아질 수 있으니까 이럴 때도 저혈당용 간식을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궁극적으로는 운동이라고 하는 신체 활동은 혈당을 낮춥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혈당 위험하고 저혈당 무서운 줄 알아야 하거든요. 운동을 하다가 혈당이 떨어져서 저혈당 증상이 나타났는데 네. 그때 가서 편의점에 가서 과일 주스를 사오자 이러면 너무 늦는다는 네. 거죠. 그래서 꼭 운동을 하기 전에는 저혈당용 간식을 꼭 준비해두고 운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특수한 상황에서 혈당 관리도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일형 당뇨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밀월기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밀월기가 어떤 걸까요, 교수님? 일시적으로 췌장의 베타세포 기능이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치료를 시작한 직후에 일시적으로 췌장의 인슐린 분비 능력이 회복되는 상황을 밀월기, 허니문 피리어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는 췌장의 기능이 회복되기 때문에 인슐린 요구도가 낮아집니다.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인슐린의 양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외부에서 인슐린을 주지 않더라도 혈당이 잘 조절되기도 해요. 또 두 번째 중요한 시사점은 우리 친구가 당뇨입니다. 앞으로 인슐린 치료를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호자분들은 굉장히 절망적이죠. 그쵸. 그러니까 부정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시는 것 같아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는 합니다. 우리 애기가 당뇨일 리 없어. 병원에서 오진을 했겠지. 실제로 밀월기가 와서 인슐린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혈당이 잘 조절되니까 이것 봐, 인슐린 안 줬는데도 혈당이 좋잖아, 잘 관리가 되잖아, 당뇨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쉽게도 밀월기는 반드시 끝납니다. 반드시 일시적인 상황입니다. 보통 짧게는 한 2주 정도, 길게는 뭐 3-4달 정도 지속된다고 하는데 그 밀월기가 지속되는 기간은 되게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라서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혈당 체크를 게을리하지 않아서 밀월기가 언제 끝났는지, 끝나면 거기에 맞게 다시 인슐린을 점차 늘려줘야 하니까 혈당 체크를 잘 해주셔라 이렇게 강조해서 설명드리고 있죠.
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볼수록 정말 이 일형 당뇨는 세심하고 까다로운 질환이고 또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중증 질환으로 좀 분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중증 질환으로도 분류가 안 돼 있을 뿐더러 치료비 부담도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습니다, 교수님. 지금껏 말씀드린 것처럼 일형 당뇨는 그런 이형 당뇨, 성인 당뇨와 완전히 다른 질환입니다. 인슐린의 절대적인 결핍인 거고 지속적으로 혈당을 체크해서 적절하게 인슐린을 줘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저혈당이라든지 당뇨병성 케톤 산혈증이라든지 하는 그런 합병증이 무시무시한 합병증이 충분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고 노력이 많이 필요한 질환이죠. 더군다나 혈당을 조절할 때 인슐린을 투약하게 되는데 솔직히 인슐린 약값 자체는 별로 부담이 되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혈당을 체크하는 데 필요한 혈당 검사지, 바늘, 알코올솜 또는 아까 소개해드렸었던 연속 혈당 측정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술이 발전해서 도움을 받는 거는 좋은데 결국은 이러한 기기들에 대해서도 돈을 많이 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형 당뇨인 친구들의 부모님은 경제적인 부담 또는 들여야 하는 노력, 품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소아과 소아내분비 의사들은 일형 당뇨는 이형 당뇨와 다르다. 중증 난치 질환으로 따로 분류를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라에서 환우들에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제1형 당뇨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1형 당뇨와 관련된 OX 질문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제1형 당뇨병은 어느 날 갑자기 면역에 이상이 생겨 인슐린을 분비 못하는 질환이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우선 O라고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일형 당뇨는 그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고 그 많은 원인들 중에 분명 자가 면역 질환이 있기는 합니다. 네, 다음 OX 질문 드립니다. 소아 당뇨병으로 불리는 일형 당뇨병은 운동과 식이 조절로 치료가 가능하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X입니다. 물론 운동, 식단 조절, 체중 관리가 필요하긴 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인슐린 투약이 꼭 필요합니다. 네, 이어서 OX 질문 드립니다. 이 당뇨병의 경우 저혈당이 위험할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O입니다. 우리가 당뇨라고 생각하면 고혈당이 더 위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저혈당이 훨씬 더 위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혈당용 간식을 꼭 준비해둬라. 또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약이기 때문에 인슐린을 최소한으로 투약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꼭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OX 질문 드립니다. 일형 당뇨병은 유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X라고 답하겠습니다. 물론 일형 당뇨병의 원인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아직 밝혀져 있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전적인 요인도 있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란성 쌍둥이 연구를 보면 오히려 2형 당뇨가 1형 당뇨에 비해서 좀 더 가족력이 도드라지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1형 당뇨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 유전적인 문제가 있어서 유전적인 결함이 있어서 우리 아이에게 나쁜 유전자를 물려줘서 1형 당뇨가 생긴 걸까라고 자책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는데요. 단언컨대 유전 때문에 1형 당뇨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OX 질문 드립니다. 2형 당뇨는 주로 소아 비만 아이들에게 발생한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네, O입니다. 2형 당뇨는 인슐린은 충분히 나오지만 인슐린의 저항성이 생겨서 상대적으로 인슐린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 원인으로 비만
좋지 않은 식습관 이런 것들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년기 이후에 이제 살찌고 뭐 운동도 안 하고 이렇게 돼서 생기는 당뇨다 그래서 성인 당뇨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청소년기 시기에서도 비만의 유병률이 늘어나고 청소년기 시기에서도 이런 2형 당뇨의 유병률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성인 당뇨라고 하지 않고 2형 당뇨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제1형 당뇨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궁금증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궁금증인데요. 아이가 1형 당뇨병으로 인슐린을 주사하고 있습니다. 여름이라 인슐린 보관이 잘 되고 있는지 걱정인데요. 잘못 보관하면 효과가 떨어지고 변질된다고 하던데 그냥 냉장실에 보관하면 되는 걸까요? 하고 물어오셨네요. 보관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수님? 네, 원칙적으로는 개봉 전 냉장 보관해서는 3개월 정도까지 보관할 수가 있고요. 개봉 후에는 상온, 보통 24도 이하에서 상온에서 한 달 정도 보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더운 여름날이라든지 이럴 때는 24도를 넘을 수도 있고 그런 고온 노출에 의해서 변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봉한 이후에도 냉장 보관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투약하기 전까지 냉장고에 있던 것을 바로 꺼내서 투약을 하게 되면 너무 찬 게 들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좀 통증을 느낄 수도 있고 조직에서 잘 퍼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약 전에는 적어도 한 20-30분 정도 먼저 꺼내놔서 상온으로 온도를 좀 맞춘 다음에 투약하기를 권장하기도 합니다. 네, 두 번째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1년 전 1형 당뇨병을 진단받았습니다. 현재 식후 혈당이 120 정도 되는데요. 그냥 이대로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주스나 단 음식을 먹어서 혈당을 높인 후 운동을 조금 하는 게 좋을까요? 혹시 저혈당이 오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하고 물어오셨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수님? 네, 제 외래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의 유형인데요. 첫 번째로는 저혈당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냥 단순히 식후 혈당이 130이라고 하면 일단 그 혈당은 목표 범위 내에 있고 괜찮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앞두고 있다면 130은 조금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하기 전에 간식을 먼저 먹고 운동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물론 가이드라인에 보면 운동 전 혈당을 125를 기준으로 해서 125 이상이면 그냥 바로 운동을 해도 된다라고 제시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 관리를 할 때 너무 많은 숫자들을 암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운동하기 전에 애매하면 그냥 간식을 먹고 운동을 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제1형 당뇨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볼 텐데요. 제1형 당뇨는 네모다. 이 네모원을 좀 채워주신다면요. 1형 당뇨는 전화위복이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었었던 말씀은 당뇨라고 해서 너무 절망할 필요 없고 공포심을 느낄 필요 없다. 잘 관리하면 너무나도 건강하게 잘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전화위복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제1형 당뇨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소아청소년과 오준석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건강플러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